여유가 많습니다. 우리 팀은 일찍 오셔가지고. 무슨 염주석. 어디 염주석. 이쪽에서 쭉 그냥 제 손. 창을 바라보고 생각에 잠기는 것도 있고 건강의 피로 때문에 모르겠어요. 진짜 자고 계시는지 이 멋진 공간에 와서 행복합니다. 우리 김영 대표님 진짜 잘하시죠? 네. 제가 시원시원하십니다. 감탄을 했습니다. 처음 말 그렇게 잘하시죠?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다 넘어가가지고 그 블라디보스토크 가면 엄청 쉽게까지 가가지고 오늘은 제가 여유 있게 시차도 물론 우리가 시야를 왜 신흥보관학교에서 출발을 했냐면 그 신흥보관학교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신민회가 있고 그 신민회 이면에는 출발이 1998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에 이 여준이나 이시영, 이런 분들, 이상설 이분들이 이미 1998년에 나라를 지킨다는 걸 알고 대회에 어떤 기지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이제 신민회가 개동하고 신민회가 개동을 해서 이 서산도 쪽으로 해서 기지를 만들 자금을 신민회 회원들로부터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1910년 말 10년에 게라우제 정부 암살 모의 사건입니다. 암살 날조한 건데 어쨌든 그 일로 우리 신민회 간부들이 전부 체포가 되면서 자금줄이 끊겼다. 그렇게 해서 그 샛별처럼 나타난 분들이 우당 이혜영 형제분들이 거금을 돈을 한 600억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돈으로 이제 서간도에 경학사를 세우고 그 경학사로 무엇을 운영을 해요? 신흥광수소를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그 신흥광수소를 운영해서 인재도 기르고 훈련하고 그리고 1년 있다가 이제 통화에 승리와 노관학을 공격한다. 우리가 하던 데가 바로 거기고요. 그렇게 해서 1919년까지 유지되다가 근 10년을 유지한 거죠. 그러고 나서 1919년 말에서 이때는 이제 3.1 독립만세가 있으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만주로 와서 이 무관학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고산자라고 하는 곳에 또 무관학교를 또 지키고 그래서 이렇게 배출된 3,500명이 우리가 뭐 활용 부산 뒤쪽에서 있는 홍산리 전투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간도에서는 신민회가 정신적인 출발이었고 경학사가 실제가 있는 조직이었고 그 조직에서 학교라고 하는 게 신학교를 운영을 했다고 하면 서간도에서는 바로 이 비슷한 시기에 이상설 선생의 서전서적이 1906년에 지어졌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이상설 선생이 그 진천에 있는 자기 가난을 전부 처분을 합니다. 우당 이행 선생처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서전서숙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07년 헤이그에 밀사했는데 정사가 돼서 바로 이 연해주로 와서 이제 열차를 타고 유럽으로 이제 올라가게 그런 이 이상선 선생이 우리를 따라서 오늘 갈 거예요. 네, 우스리스크까지 이제 마지막 가기 전날 국경 넘어가기 전에 이상선 선생을 만나뵙고 사실은 제가 이 코스를 하려고 했던 가장 근원은 이상선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의 생가도 이제 스님들 연수도 가서 진행했고 학생들도 데리고 가서 집평까지 이어졌었고 또 서전서숙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다 연결되잖아요. 마지막 가야 될 곳은 이상선 선생이 여기 있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북한도에 서전서숙이 있다면 바로 그게 이제 문을 닫으면서 이번에는 명동학교로 그 개통이 이어집니다. 그 명동학교에 김여겸 선생이라고 하는 대단한 분이 실제 여기서 오시면 그래서 이 김여겸 선생에 의해서 함경북도에 이제 이 명동초를 이루었던 5년이 있어요. 5년. 앞선 선각자들이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연해주에 지금 이 저기에 있는 연추, 이 연추에 넘어오는 분들이 처음에 정착한 건 여기는 민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초들. 그러니까 민초들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뭄, 기근 이런 거를 이제 넘어온 거잖아. 이분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훗날 독립운동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이 여기는 제대로 먼저 민초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삶을 위해서 넘어와서 터반을 일구고 땅을 개척하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그러면서 그 인구의 저변이 뭐예요? 결국 독립운동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인적, 물적, 그 다음에 이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여러 측면의 정세를 이루한 이런 것들이 여기는 기본기부터 갖춰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도의 공항도 그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여기에 이제들이 이루어지고 영동편에서 태어났던 우리 태어나서 이제 유학 가서 그런 아픈 걸 많이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오게 되는 도문 가셨잖아요. 그 도문 위에 제가 무슨 강에서 가야강 얘기했죠. 그 가야강 쪽이 바로 왕청산 쪽이에요. 그 왕청산도 우리 독립운동사의 북한도의 상징적인 곳이에요. 조정래 소설을 여기 다 읽었어요. 여기 보면은 수국이 엎어가지고 그 강골대기, 그 강골대기 서간도 통화에 있다가 그 추가의 출시들이 이 수국이를 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요? 북한도로 간답니다. 그때 가는 게 왕청현. 그 왕청현 이 서대파 일대가 바로 북한도의 독립운동사의 북한들을 길러냈다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뺑 돌아서 여기 왔잖아요. 제가 이 길을 넘어오면서 모든 우리의 의병과 독립운동을 다 통합해서 국내에 우리의 의병사가 만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합, 무슨 신빈, 화사, 가서 이학도의 문화생들인 의암 유인석, 그 유인석, 윤희순, 유재원, 유둔상 이들이 전부 다 화사학파들인데 이들은 국내에 의병을 끝내고 전부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망명을 해서 만주에서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 선두에 계신 분이 그 유인석 선생은 이 만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연해주에 왔다가 다시 만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왕고가다 1914년 시대에 돌아가시는데 그 화사학파가 국내에서 만주로 넘어오는 시리즈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남 일대 장성, 그 다음에 이 전라북도와 장성을 중심으로 하는 노사 기정년 문화생들은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 지리산과 이 배경으로 산악지역을 보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산악과는 포기하고 이제 넘어왔어요. 여기서 이어간다 그런 얘기고 밑에 호남 일대의 이 노사 기정년학파는 거의 국내에서 대부분 다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마지막 저항지가 지리산의 영국과 피아포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일부 살아남은 사람은 만주로 또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지금 미크라스키노에 와 있지만 이 연추라는 마을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우리의 의병들이 국내 구함을 망할 때 어떻게 국내에서는 전개를 해나갔고 또 한편 깨우친 선각자들은 해외다 망명기지를 건설해서 미래를 도모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죠? 그 하고 있을 때 국내에서는 의병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연해주는 의병 투쟁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서간도에 견학사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는 동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의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동의회 조직이 결국 무엇을 운영을 하냐면 여러분들 간도관리사 이범윤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이 1903년에 간도관리사로 가서 이 간도 지역에 도 우리 한인들의 보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부대를 운영을 했는데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자 이 당시 대한제국과 일부 포함해가지고 대한제국이 그때가 아니죠. 이 의병들을 규합해서 러시아와 연합해서 일본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지면서 이 이범률 여기 또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스토리 구성을. 그래서 거기 이 청나라 당국에서 이 조선 정부에 이들을 빨리 철수시켜라 압력을 넣어요. 이범률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버티다가 결국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연해주로 들어옵니다.
그 연해주에 들어와서 블라디보스토크와 이 연초에서 주 활동 무대를 가져요. 그래서 이분이 먼저 여기에 1905년 동의회가 생기기 전에 넘어와서 여기에 자기가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재형 선생님의 도움을 이제 받게 되면서 물적 지원을 받으면서 훗날 우리가 이 안중근 참모총장이 두만강을 넘어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 때 함께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의 특징은 국내에서 만주로, 그 다음에 만주에서 또 이쪽 연해주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대부분은 한 번씩 다 신안촌에 왔다 갑니다. 그래도 신안 이 아까 우리 김양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연해주 독립운동의 출발은 의병이나 선거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출발은 누가 돼요? 1863년에 있었던 바로 이 지신의 정치다. 그래서 그 4년 뒤에 최재형 선생도 9살 나이로 그 지신의 마을에 먼저 들어옵니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선각자니나 의병장들이 오기 전에 이미 여기는 물적 자원이 되는, 인적 자원이 되는 우리의 민초들이 그 가난을 극복해서 넘어와서 터반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저기 말했던 저기 보이죠? 네. 유성사진 제가 뷰디에다가 찍어놔서 올려놨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보이면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언젠가는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두만강을 건너오는 우리가 아까 서단도에 있었던 이범윤 선생님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안중근 참모중장도 바로 이 1907년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래 북한도로 망명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일본군이 투실거리고 이미 용정에 일본군 총영사관이 들어오면서 이 북한도주의 중심인 용정이라는 곳이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기에 이미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참모중장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게 대략 1907년 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청년회에 가입도 하고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다가 일로 넘어와서 이제 최재형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최재형과 연결이 될 때 이범윤을 포함한 최재형 그리고 15만 원 탈취 사건에 있어서 아주 배신자가 하나 있는데 밀정. 그 밀정 이름을 아시는 분? 엄석. 네. 누구였어요? 우리 부장선 친구. 그들이 여기에 다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1908년 4월에 이 동의회가 조직이 되는데 그 이면에는 이범윤이 먼저 왔었다고 그랬죠. 이범윤이 와서 여기에 정착하고 있던 최재형 선생의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도모를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도 여기로 넘어옵니다. 홍범도 장군도 국내에서 활동을 저기하고 바로 이 연해주에 와서 여기에 최재형 선생과 연결되고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1910년 성명회 그리고 1911년 있던 권업회를 다 이어가는 분들. 그래서 여기에 조직이 이제 동의회가 중요합니다. 정치적 지주가 동의회고 이어지는 게 권업회. 이 권업회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한족총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호와 여호 두 개의 이 조선인들이 와서 지위가 다른 두 성격의 계층이 있는데 원호는 일제. 그러니까 1884년에 조선과 러시아가 통상조약을 맺어서 정식 국교관계가 수립이 되면서 그 이전에 왔던 사람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주고 러시아의 정교에 종교도 가입을 해야 받아줬고 이런 사람들은 부도 있고 이제 권위도 있잖아. 그 장수만 일로 넘겨가는 조선의 양반과 그 평민과의 관계가 원호와 여우의 관계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여우인들은 나중에 이제 많이 밀려올 때 그 취득하기가 어려웠어요. 러시아 정부에서도 그걸 일부 제한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들 관계는 한국의 양반과 그 평민 이런 관계처럼 형성이 돼서 조직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우인들이 조직했던 이런 한족총이라든지 또 이런 좀 힘이 없었던 계층에 있었던 여우인들이 조직한 이런 것인데 그걸 두 개 합한 것이 이제 전로 한족총회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우스비스크가 회의한 거 1918년 6월에 제 2차 총회가 거기서 열렸는데 1차는 하바롭스크에서 일어났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김영선이랑 함께 찾아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해주의 조직을 지금 얘기하자면 동의회 이전에 이범진이 있었고 그 동의회 조직 이후에 바로 이 안중근 참모중장이 하얼빈에서 그 빅토를 죽이기 전에 국내 의병 작전을 핍니다. 여기서도 연해주는 의병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의병 전쟁을 했어요. 그게
1908년 6월입니다. 안중근의 이 자서전에 보면 김일리의 무기와 인적 자원들을 두만강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어요. 쓴거 보면. 그래서 거기다 옮겨놓고 김일리에 가서 두만강을 도하해서 국내침공작전을 펴는 거예요. 그게 영화에서 나왔죠. 여러분들 그 하얼빈 영화를 보면 안중근이 겨울 빙판에서 고뇌에 찬 몸짓으로 연기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는 영화상 그런 것이지 그 배경이 된 건 실제는 1908년 6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여름이거든요. 겨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참모중장이 되고 당시 이범윤이라든지 이런 분들, 거기에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나오지만 실제 이름은 유인석 선생이 등장해요. 안중근의 기록에는 다른 인물로 썼지만 그 인물의 성격과 고향, 이 기록은 전부 의암 유인석 선생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국내 진공작전을 펴요. 들어가서 전투도 많이 하고, 그러다 영화에서 실제로 일본군을 잡아가지고 살려주는 이야기가 자기가 쓴 자서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장교들이 자기 얘기를 따르지 않고 그 일로 군분이 흩어져서 가버리고,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고 실제로 일본군의 공습을 받아요. 기습을. 그렇게 해서 한 60, 70명이 살아남고 막 어두울 때까지 비 오고 이럴 때까지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해쳐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퇴각을 합니다. 또 한 번 전투를 벌여서 서로 흩어져가 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에게 남았던 안중근 참모중에 남은 한 8에서 9명인데 오다가 흩어지고 3명만 남았어요. 그 3명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서 이 연초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10몇칠 동안 딱 2끼를 얻어먹습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일본군 초소가 됐고, 그리고 오다가 두만강에 어느 노인집에서 밥을 함께 먹었는데 그 노인이 어디로 일본군을 피해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 조언을 받고 사라로 돌아와서 바로 다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는 거죠. 그게 1908년 6월에서 8월에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다 모이고 있죠. 홍범도도 왔었고, 안중근도 왔었고, 이범윤도 왔었고, 그렇죠? 또 의암 유인석 선생도 여기를 오게 됩니다. 의암 선생이 여기를 오게 된 거냐면, 다시 이쪽 황제를 초대해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니까, 이미 서간도나 이쪽에 와이드 지식들은 전부 공화주의자거든요. 현대의 정치를 추진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의암 유인석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은 그야말로 유정척사 사상의 성리학적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목적을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신안천에 갔는데 이런 사고를 가지면 거기에 성격자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피습을 당하는 일도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잊지 못하니까 여기에 최재형 선생과 이범윤은 의병장 출신이니까 통하는 거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가는, 이따가 이 몽고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몽고가이가 상몽고가이 있고 하몽고가이가 있는데, 그 하몽고가이 쪽에 의암 유인석이 있으면서 결국 1910년에 바로 6월에 13부 위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여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추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설명을 들어서 조금 감을 잡았겠지만, 연해주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는 핵이다. 그러니까 지신어는 우리의 민초들이 와서 첫 개척을 한 1863년에 첫 개척을 한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이후에 1867년에 막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1869년 그 기4년인가요? 그러고 나서 1870년에 대기근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몰려 들어와버립니다. 그 인원들이 와서 이제 먼저 지신어에 와 있다가 최정선도 4년대 1867년에 들어오고, 그리고 일부 일이 넘어옵니다. 14km 떨어진 이쪽으로, 이 연추로. 그래서 연추에 사람이 살기 시작합니다. 먼저 지신어, 그 다음에 연추. 그러고 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몽고가이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그 블라디보 우측에 있는 빨치산스크, 그 빨치산스크를 수청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리랑 읽으신 분들은 윤철훈하고, 그 다음에 이광 누구죠? 이광민. 그 이광민하고 조광섭하고 그 다음에 윤선숙, 이 연해주의 빨치산을 다루고 있는 주인공들이 그 수청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수청이 바로 빨치산 스크입니다. 그 왔다 갔다 이제 평행으로 동서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연추가
독립운동에서 민초가 와서 정착한 건 지신호가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라고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 독립운동이 이어지는 것은 이 연시에 정착했던 최재형입니다. 그 최재형이 이야기는 들어서 제가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핵심만 뽑자면 다 이제 상상 타고 언어도 배우고 아버지 되는 분한테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분이 17세, 18세 되면 여기에서 통역관을 돼요. 그런데 이 기록이 당시 1882년 82년이 이모년이죠. 이모군란 때입니다. 그 이모년에 조선의 관리들 둘을 여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조선의 민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지금 물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소학령까지 갔다가 와서 여기 연초의 마을에 와서 러시아 군영을 보게 돼요. 관리로 왔으니까 정시. 그래서 이들이 1882년에 왔다가 그 남긴 기록이 일기로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교재에 실어놔요. 그들의 기록에 뭐가 나왔냐면 최자영이라는 젊은이가 통역을 나선다. 여기 등장합니다. 아주 귀한 자료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10대 후반 되면 최재영은 여기 와서 통역관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게 될 이따가 몽고가이로 치서로 가는 그 도로, 몽고가이에서 이 연주까지 군사 도로를 그 시기쯤에 개설할 때 이 우리 조선인들을 앞에 서서 변론을 하고 일도 맡고 책임자 역할도 하고 훈장을 받게 되는 배경이 여기. 그러니까 이 연초마을은 마을로서가 아니라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상징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다시 독립운동이 가능했다라고 생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잡혀지죠. 그래서 저 마을, 하연주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10km, 저기에서 위로 6km 올라가면 중연추가 있었다고 그래요. 다시 거기서 6km 올라가면 상연추가 있었어요. 중연추가 먼저 없어지고 상연추, 하연추 남아있다가 여러분이 아는 1937년에 강제 이주 때문에 비어지게 됐고, 이 하연추는 그때 당시에도 기록에 의하면 러시아인들과 함께 학교와 교회를 같이 다녔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때부터 산 거죠, 함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1863년 지신호 이전에 1860년은 뭐예요? 북경조약이죠. 북경조약 2년 전 1858년이 된 다 아편전쟁과 청나라가 지금 쇠약해가는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연습 때 얘기했지만 1650년대에 우리 효종이 바로 이 북벌을 하기 위해서 길러냈던 조선 소총병이 나선정물로 2번 가죠. 그래서 1689년에 이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디까지?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북쪽에 하바롭스크 더 뒤쪽으로 경계했다가 바로 이 1858년 아이온 조약, 이걸 배경으로 이제 야금야금 동쪽으로 차지해 오는 거죠. 그리고 60년에 북경조약을 맺으면서 그 우스리강 동안을 공동 관리로 하기로 했던 것도 이제는 러시아가 아예 독자적으로 자기 영역이 돼요. 그게 1860년입니다. 그럼 1860년 이후에 러시아는 동방 정책에서 여기를 군대를 주둔해야 돼, 지키려면. 그래서 이 연축, 요 크라스키노에 군대를 둔 거예요. 이 군대를 두어서 여기 마을이 당시 경찰서 다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860년 이 북경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북경이 여기서 멀잖아요. 그런데 이 남경, 양자강 쪽에 그 아편전쟁 출발할 때부터 이 영역이 서서히 러시아가 동방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배경이 됐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 1860년에 오니까 이제 66년에 우리 조선에서 뭐가 보였냐면 병인양요라는 게 생기죠. 프랑스 선교사를 죽이고,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시 유럽에 있던 러시아인들이 두만강에 나타나서 교류를 하자고 하고 통상을 요구하니까 조선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런 종교적인 걸 이용해서 막아보자고 얘기하다가 그게 숲으로 대원군이 돌아가면서 궁지에 몰리자 결국 병인양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인양요의 배경에는 출발이 어디예요? 중국이 청나라의 아편전쟁 때 기울어가는 그 국제정세가 결국 우리나라 두만강이 러시아가 들어와서 넘나들면서 병인양요를 일으키게 하는 배경이 된다. 뺑 돌아서 여기까지 다 연결돼 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연해주가 바로 1863년부터 이미 이제 러시아 영토가 된 거잖아요. 그 러시아 영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이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막 넘어오다가 1884년을 기준으로 전환점을 갖는다.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게 되고 땅도 농락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원로인들이 힘이 되고,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계속 넘어오는 사람들의 어떤 주종관계도 형성이 되면서 이들 두 계층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게 1918년, 18년에 있었던 전노 한족 총회에 통합되는 과정이 그 이면에는 이러한 계층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회가 1908년 4월 조직되고 두 달 있다가 안중근 참모총장이 두만강을 건너서 전투를 벌인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이 연추에서 다시 몸을 추스린 뒤에 블라디보스톡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 생환했다고 우리 이 동포들이 축하를 해주니까 폐장수가 무슨 축하연이냐. 그래서 하바롭스크로 올라가요. 하바롭스크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아무르강을 따라서 요람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교육도 하고 그러고 나서 1910년 10월 26일 그 전투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제가 이어가드리도록. 그래서 연추 부분이 그게 있고 이 연추의 최지형을 우리가 기억하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단지동맹기라서 그 단지동맹기를 우리 둘이 같이 또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찍고 갈까요?